강사는 증시 각도기예요. 안녕하세요. 정신나 집하는 지원입니다. 네, 제 걱정이 되는 게 말도 안 되는 6개월 연속 하락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되기 시작합니다. 불안불안하죠. 예, 산타 이틀밖에 안 랠리가 남았는데. 오네요. 야, 6개월 하락이면 좀 너무하잖아, 지금? 네. 그렇죠. 정말 끝까지 선물 안 주려나 한번 내일 기다려 보겠습니다. 나는 설마 5개월 하락도 너무 많은 하락이었기 때문에 6개월 하락은 폭등 이후에만 나타났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과거 보면 설마 6개월 하락은 없다. 그거는 데이터상으로는 좀 말이 안 된다 했는데 그런 말이 안 되는 데이터가 나오려고 하네요. 네. 오늘은 딱히 뭐 배당 효과도 없는 것 같아요. 내일 배당락인데 그러니까 배당을 받기 위한 매수세도 없었고 오히려 막 매도가 많이 나와서 오늘 뭐 은행주도 그렇고 다른 이제 배당 많이 주는 회사들도 그러니까. 오늘 다 주가가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이 빠진 이유는 있죠. 오늘 뭐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금리 상황, 환율 상황 등등 해가지고 은행한테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물론 이제 네. 배당 기준일이 내년 초로 이제 바뀐 것도 예. 있지만 네. 그래도 배당이 배당 주는 회사들도 어. 전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들이 참 그러네요. 오히려 이번에 이제 배당주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내년도에 상당히 기분 좋아질 가능성이 높네요. 막판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네, 내일 뭐 추가로 떨어지겠죠. 네. 오늘 코스피는 0.44%, 코스닥은 0.66%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되게 좋았잖아요. 1% 넘게 S&P나 나스닥 둘 다 상승을 해서 오늘 좀 기대를 했는데 기대를 못 미쳤습니다. 그 결제 기준으로 오늘이 24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네. 오늘까지 그렇죠. 갖고 네. 있으셔야 24년도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거고 내일부터 가져주시면 계좌에 꼽히는 거는 내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주주 회피 물량이 좀 나온 걸로 좀 추정이 돼요. 네. 장 초에는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매도가 점점 커져서 네. 코스피가 2,500억 매도, 코스닥에서 1,300억 매도. 원래 개인 플러스였거든요. 매도. 네, 개인 매도. 네. 아마 장 막판에 좀 대주주 회피 물량들이 좀 강하게 출회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반면에 외국인은 아침에 열심히 팔다가 마지막에 좀 매수로 좀 끌어올려서 코스피 코스닥은 둘 다 그냥 보합 정도 유지했습니다. 네. 네, 오늘 하이닉스 순매수가 제일 컸습니다. 외국인들은 1,200억 순매수를 했고요. 기아 140억 정도 순매수했네요. 매도 많이 한 거는 삼성전자 730억, 삼성 SDI 110억, 고려아연 110억, 현대차 100억 뭐 이 정도. 여전히 삼성전자 매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1200억 상호 측은 하나도 안 올랐네. 근데 뭐 충분하게 오를 수밖에 없었죠. 지금 엔비디아 신형 그 GPU GB300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그 뉴스에 딸린 다른 내용들 보면은 충분히 하이닉스에 외국 매수는 들어올만 했는데 그거 치고는 굉장히 안 올랐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그렇죠. 오늘 매도 물량이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예. 대주주 기준은 50억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대주주 회피 물량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예측들은 좀 있었어요 미리. 근데 그게 좀 실제로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선주가 제일 셌습니다. 예. 현대중공업이 거의 10% 가까이 상승했고요. 하나오션이 거의 5%, 삼성중공업 2%대, 그리고 뭐 기아차도 2%대 상승했습니다. 네. 야, 제가 이제 조선주 좀 가격이 밸류에이션 좀 비쌉니다. 역시 올해 24년은 이 각도기는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지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까지 24년 마지막 결제일까지. 야, 비싸긴 비싸거든 분명히. 이거 현대 HD 관련된 기업들 다 합쳐서 조선 관련만 합쳐보니까 현대기아가 85조쯤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얘네가 50조를 훌쩍 넘더라고. HD 달린 조선 쪽만 해보니까 조선은 업황이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죠. 네. 좋은 게 주가 상승의 끝이 어딘지를 예측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고려아연이 7.5% 상승하면서 금속 섹터가 두 번째로 많이 상승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은 떨어졌어요. 예. 남선알미늄, TCC 스틸, 뭐 사마알미늄, 포스코 홀딩스 오늘 2차전지주들이 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네, 그 전기차 업황 언제 나아질지에 대한 좀 기미가 안 보이는데 삼성 SDI의 투자 축소 소식도 좀 영향을 끼쳤고요. 그리고 오늘 뭐 반도체주들 하락 영향에 뭐 의료정비 섹터, 건설 섹터, 기계장비 섹터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그리 큰 영향을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소식이 시장 하락세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네. 그리고 이제 국회 본회의에 오늘 보고를 해서 민주당은 내일 아마 의결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한덕수 총리가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을 보류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자마자 바로 민주당에서 내일 의결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라도 빨리 해결되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달러 강세 요인들이 계속 이슈가 터지고 있고 네. 한국에서는 워낙 약세 요인들이 터지고 있어서 이게 겹쳐서 지금 환율이 1,465원이 넘었습니다. 네. 와, 정말 1,500원 찍으러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환율은 별로 걱정은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엔화 영향도 있고 달러 영향도 있고 해서 근데 금리가 계속 올라.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 금리 인하 이전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우리 힘들게 0.25% 했잖아. 그게 휙 날아가 버렸어 지금. 네. 금리 인하는 뭐 내년에 한번 한다는데 점점 그 기대가 미국부터 해서 좀 꺾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걱정이네요. 경기도 안 좋아서 빨리 좀 내려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큰데 함부로 지금 내릴 수도 없는 환율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금리 내린 게 없어졌다니까. 요번에 금리 올려가지고 그 금리 인하해가지고 빠지고 있다가 금리 인하해서 더 빠졌거든요. 와 이거 경기도 안 좋으니까 추가 금리 하겠다 이렇게 빠졌는데 이렇게 다시 올라갔어. 이렇게 U자도 아니고 이렇게 올라왔어 지금. 네. 사실 내년도 경기가 안 좋을 거다라는 전망을 거의 모두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한국은행도 했고 뭐 각각 연구소들도 다 하고 있고. 예. 예. 각 회사에서도 다 내년 경제 성장률을 하향시키고 있고 1%대 성장이 좀 이렇게 굳혀지나 봅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 게 웃기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제가 이게 걱정된다는 거야. 환보다 이게 더 걱정된다. 아니 경기가 나쁜데 금리가 떨어져야지. 원래 채권은 금리 하강을 먹고 사는 존재들 아닌가요? 채권 애들은 경기 하강하는 걸 얼마나 신나는데 경기 하강하니까 야 금리 내리겠지 그럼 채권가가 오르겠지 하면서 되게 신나요. 중국 경기 나쁘니까 끝없이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가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지. 네. 그리고 조선업이 오늘 굉장히 강했던 건 계속 호재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수주도 마찬가지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미국이 조선업 강화법 발의하면서 한국 조선사에 계속 러브콜을 보냈잖아요. 이번엔 인도에서도 정부 인사와 뭐 그쵸. 인도의 최대 국영조선사, 국영선사 대표단이 이달 초부터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을 모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 천척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숫자가 올라오더만. 네, 뭐 조선업 역량을 2030년까지 뭐 세계 10위권으로 키우겠다. 그래서 한국 보고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네. 이런 요청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호재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삼성 SDI는 현대차향으로 이제 배터리를 납품을 하려고 하는 이 공장이 있는데 생산 라인 투자 규모를 축소한다는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예. 디일렉 보도였고요. 트럼프 취임 이후에 좀 불확실성이 확대될 걸 대비해서 미리 투자 축소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제네시스 GV90용으로 배터리 증설 규모를 50% 이상 축소를 한다고 하고 또 현대차 요구로 증설 중인 헝가리 공장도 투자 축소 가능성을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뭐 스텔란티스의 합작 공장 이것도 투자 속도 조절한다고 하고 향후에 있을 투자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속도 조절 가능성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 전기차 업황은 안 좋은 소식만 계속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에 그것마저도 상당히 좀 뒤로 이연이 되면서 이차전지가 주가가 지금 다시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가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벤더사인 뭐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다 4%대 많이 하락을 해서 끝났습니다. 이차전지는 참 언제 반등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제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요. B300 그리고 네. GB300 출시 발표를 드디어 했습니다. 이건 아마 엔비디아에서 공식 발표를 한 게 아닌가. 블랙엘의 다음 버전이에요. 블랙엘 루빈 전에 블랙엘보다 높은 버전이라고 봐야 되겠지? 루빈과 블랙엘 사이 버전. 네, 이 기사 원문을 보면은 표현이 산타한테 석탄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저 그게 뭔가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그 산타가 보통 이렇게 선물을 주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말 안 듣는 애한테는 석탄을 준다라는 표현을 쓴다네요. 그래서 이 기사에 삼성이 이 산타로부터 석탄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이 제품의 납품 공급망에서 빠졌다라는 소식이 좀 들렸는데요. HBM3 12단 제품이 이 B300, GB300이 탑재가 되고요.
GPU당 이제 메모리가 192기가에서 288기가로 확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도 같이 좀 밴더에 포함될 거라는 예상도 많았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그게 좀 어려워지겠다라는 생각이 예상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여전히 그런 소식도로 좀 굳혀진 것 같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상대로 이제 HBM4부터 좀 노려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최소한 내년 중반까지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9개월 동안은 네. 이제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기회가 12단이지 12단. 네. 네, 8단은 12단인데 12단의 공부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고 결국은 뭐 AMD라든가 뭐 다른 쪽에 이제 공급을 노려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하위 모델 뭐 H100 될까? 그때 좀 H100이요? H100은 모르겠고 뭐 중국향으로 그러니까 H20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H100 이제 좀 옛날 모델로 된 거잖아. 그럼 거기에 이제 납품 안 되나? 이제 근데 뒷단을 이렇게 되는 건 마진이 상당히 좀 그렇죠. 높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기대가 상당히 좀 낮습니다. 네. 1년 전으로 좀 돌아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올해 초에 맞나요? 그 젠슨 호황이 HBM3 22단에 젠슨 어프루브드 사인을 해가지고 멋지게 이제 삼성 임원진이 그걸 SNS에 업로드를 했었을 때만 해도 굉장히 기대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실패로 밝혀졌습니다. 약간 못 믿겠잖아. 그 젠슨왕이 쓴 건지 아닌지. 젠슨 호황이 썼죠. 그 행사에서 직접 쓴 거니까. 젠슨 호황이 쓴 건 맞는데 그냥 했으면 좋겠다 정도였죠. 윌비 아니었어? 윌비? 홉. 아 진짜. 홉. 너무 네. 안타깝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루빈 시리즈가 6년도 출시 예정이었다가 사실 조금 앞당겨져서 하미 반도체한테 6개월 땡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 아마 루빈 시리즈가 나올 텐데 그때 들어갈 HBM4는 삼성전자가 꼭 성공을 했으면 합니다. 이런 정도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루빈이 26년도에 나와야 되는 거죠. 안정적인 그러면 좋죠. 납품 가능성을 위해서는. 근데 HBM4도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건 내년 하반기인데 당장 내년 하반기 만만치 않죠. 네, 콜 테스트하고 이제 공급이 최소 한 6개월 전부터는 확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내년 초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리고 오늘 사실 하이닉스는 1% 올랐는데요. 삼성전자는 1.5% 하락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악재나 오늘도 뭐 삼성전자 목표가 하향 이런 리포트는 계속 나왔는데 더 이상 주가가 크게는 안 빠지고 있고 오늘도 1.5% 정도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안 좋으니까 하이닉스는 이 좋은 뉴스를 가지고도 지금 만약에 이제 이게 사실이라면 알려지는 게 만약에 삼성전자가 납품을 못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마진 즉 뭐 50% 이상 60% 때까지도 노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진을 25년도 후반까지 확실하게 확보했다는 확정적인 뉴스이잖아요. 마이크론 얼마나 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사실 뉴스 많이 올라야 되거든. 엔비디아만큼은 올랐어야 돼. 최근에 반도체 투심이 너무 안 좋긴 합니다. 왜냐면 네. 삼성전자는 많이 빠져서 싸다는 이유밖에 없고 살 이유를 아직 제시를 못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반등을 못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전에 이런 소식들이 좀 나왔으면 주가가 더 많이 올랐을 텐데 네. 마이크론이 HBM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커머더티 약세 때문에 네. 이 내년도 가이던스를 굉장히 좀 시장 예상 대비 낮게 줬잖아요. 그래서 네. 하이닉스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해당되는 이야기일 텐데 네. HBM은 마이크론보다 잘하지만 커머더티 약세의 영향도 분명히 없진 않고 과연 어떤 게 더 크게 작용할까? 마이크론은 커머더티 약세가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했는데 하이닉스도 설마 그럴까?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이런 호재도 아직 주가 상승으로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약세인 게 명백한 게 사실 지금 중국의 3조 위안 그 부양책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이구환신 같은 거 얘기했거든. 소비 확대를 위한 지원을 하겠다 부양책 이렇게 얘기 나왔으면 보통 옛날 장 좋았을 때 같으면 우와 뭐 중국 소비자 엄청 팔리겠네 이러면서 실제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관련된 주식들이 쫙 올라가면 당연히 레거시 반도체인 커마트 트래블로는 레거시 반도체 쫙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 이 뉴스가 장이 좋을 때는 장이 좋을 때. 장이 좋을 때는 근데 하나도 없는 뉴스 취급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장이 나쁜 겁니다. 네, 장이 안 좋고 사실 실적 발표를 해야지 뭔가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지금은 방향성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지난번 사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때, 하이닉스 실적 발표 때,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 모두 이 HBM에 대한 기대감을 확 끌어올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투심이 확 개선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뭐 지지부진할 것 같고
실적 발표 기점으로 뭔가 마이크론처럼 커머더티 약세에 대한 우려가 확 커지면서 밑으로 갈지 아니면 그걸 좀 불식시키는 컨퍼런스 콜 내용이 나와서 위로 갈지 결정이 방향성이 아마 그때 가서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는 자기는 DDR4에 그 넣을 여력 없다고 그랬어. 에너지 넣을 여력 하나도 없고 우리 HBM 만들기 되게 바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도 그런 의혹을 받는다는 건 확실히 장이 나쁜 것 같아요. 그렇죠. CXMT가 그 사이에 또 DDR5도 만든다 이런 소식들도 나왔으니까 아주 오늘 험악한 저기 루머 돌았죠. 뭐 수율이 80%?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건 그렇죠.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20% 정도로 우리는 사전에 좀 알고 있거든요. 10에서 20%.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어요. 뭐 하이닉스만 1% 올랐고 소부장들 이렇게 별로 좋지 않았는데 네. PSK 홀딩스는 8% 올랐습니다. 여기도 예전에 한번 이제 보고서 말씀드렸는데 그 3사 다 메모리사 납품을 하면서 마진이 거의 막 35%, 38%막 이렇게 나오는 회사잖아요. 네. 근데 이 회사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거다라는 이제 4분기 전망이 신영증권에서 나와서 여기 영향을 좀 끼친 것 같습니다. 4분기 매출은 704억, 영업이익은 270억 나올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영업이익 컨센이 230억이거든요. 컨센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걸로 좀 전망을 하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해외 고객사가 코어스케파를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어서 리플로우 장비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좀 영향을 끼쳤습니다. 요즘은 사실 리포트 바를 받는 회사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좀 크게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은행주가 사실 그 탄핵 계엄, 탄핵 사태 이후로 이 정부의 밸류업 정책 입김이 좀 약화될 거다라는 시각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죠. 그리고 나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방향성이 좀 정해지지 않았는데 마침 이때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국내 은행 주주 환원율 목표가 너무 높다,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정부기관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좀 의중이 있을까 또 싶기도 하고 네.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일단 국내 은행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뭐 주주환원, 위험 가중자산 관리, 수익성 개선을 통한 ROE 향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 국내 은행은 50% 수준의 주주환원율을 지향을 하면서 기준으로 보통주 자본 비율 13%대를 제시를 했는데 장기적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추가적 고찰이 필요하다. 2027년까지 50% 주주환원율 목표는 2023년 주주환원율이 20에서 38% 정도 사이였음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목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 다른 케이스를 좀 비교를 했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기는 OECD 평균 주주환원율이 굉장히 높아서 은행들 높은 멀티플 받고 있는데 우리는 주주환원을 좀 안 해가지고 낮은 멀티플 받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미국이나 이탈리아만 지금 높은 주주환원율 하지 다른 데는 굉장히 낮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일본 케이스를 거론을 했는데요. 24년도 11월 기준으로 상장된 일본은행 68개 중에 66개가 밸류업 계획을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와의 차이점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 등의 이런 주주 환원을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주주 환원율 목표는 40%에 그치고 ROE 목표와 연계된 주주 환원율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대신에 ESG를 이제 성장성, 자본 비용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밸류업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성장성 제고, 디지털 전환, 해외 진출 확대, 비용 구조 개선 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은행 밸류업을 위한 제언도 좀 덧붙였는데 잠재 부실을 염두에 둔 자본 적적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해외 진출 등 향후 투자 수요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목표를 올려가야 된다. 50% 목표 주주환원율은 주요국 은행들과 비교해서 다소 높은 편이다. 일본은행은 40% 목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0% 차인데. 예, 10% 근데 차인데 이제 OECD 평균은 21년도 기준이지만 평균 49%입니다. 상당히 좀 높아 보이죠? 근데 높다고 미국이 70%, 이탈리아가 71%, 요거 두 개 빼면 나머지 국가들은 평균 한 20에서 30% 정도라고 하네요. 그 두 나라 빼니까. 네. 그때 그 두 나라가 시가총액 이탈리아는 몰라도 미국의 시가총액이 크니까 평균을 올리는 역할을 하긴 수 있죠. 하겠네요. 네, 그리고 주주환원을 순이익에 연계하지 말고 배당 증가율을 목표로 설정을 해서 미래 배당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요거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사실 미국에 보면은 뭐 30년간 매년 그 배당금이 높아지는 회사, 뭐 40년 동안 배당 한 번도 안 한 적 없는 꾸준하게 늘려오는 회사 이런 것들이 좀 거론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당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낮추는 방안이 오히려 주주환원을 무조건 이렇게 높게 하는 것보다는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정리하자면 현재 보통주 자본 비율 13% 기준으로 하고 요거 넘기면 주주환원을 쓰겠다. 그래서 27년까지 50% 주주환원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목표도 일단 과도하고 이것보다는 해외 진출, 디지털 전환 이런 미래 투자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주주환원에만 돈 쓰지 말고 미래 투자에도 돈 써라. 약간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용은 이런데. 아니, 그럼 우리 과거에 뭐 주주환을 되게 열심히, 뭐 은행은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꾸준히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제일 그거예요. 오늘도 금리 올라가는 게 막 걱정이 되는 게, 그나마 요즘에 은행 대출 안 되는 거 아세요? 대출 규제를 뭐 한 9월부터인가 하고 있죠. 요즘 신용대출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될 거예요. 신용대출이요? 네, 뭐 그 직장인 신용대출 같은 거 하면 잘 안 될 거예요. 제가 한번 시험 삼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각도님 신용에 문제 생긴 건 아닌가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 점수 되게 높아. 그래서 왜 그래? 그거 아니고 해봤는데 이게 다 전면적으로 다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대출 비율이 지금 조금 낮아지고 있을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자본이 많으면 자본 대비 은행은 몇 배를 빌려주냐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환원을 안 하면 주주 환원이나 배당을 안 해주면 자본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익이 늘어난 거를 그냥 품에 안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대출을 얼마든지 더 해줄 수 있는 힘이 여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1조 원의 이익이 있으면 얘네는 10조를 대출해 줄 수 있는 거잖아. 예를 들자면 10배 대출해 준다고 하면 은행이란 게 원래 비즈니스가 그러니까. 그러면 대출을 더 해준단 말이지. 그러면은 안정성은 어떻게 될까?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환율은 나는 오히려 한 1,500원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 근데 이거 금리가 높아지는 거 이건 너무 겁나는 거야. 금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금리가 높아진다? 왜 겁나느냐? 은행이 대출이 너무 많아요. 대출이 너무 많은데 여기서 자본 환원을 안 해주고 계속 자본을 늘려서 더 늘릴 수 있는 체력을 잃는다? 그러면 은행은 자본 대비 적정한 대출을 해줬을지라도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 가계와 기업이 합산해서 한 2023년 기준으로 230%가 넘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대출을 더 해준다? 저는 이건 진짜 좀 아닌 것 같거든. 근데 뭐 예를 들어 자본이 더 늘었다. 주주환원 안 해주고 자본이 더 늘었다. 나 걱정하는 건 거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적정한 자본을 가지고 미래 투자를 하고 뭐 해외 진출을 하고 뭐 준비를 하고 위험 대비를 하고 다 해야지.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우리나라 그동안에 보면 자본이 늘어나면 대출은 늘어났어. 그건 너무 나라가 한꺼번에 망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여기서 이제 금리가 이제 멈춰야 되는 시점에 왔고요. 여기서는 멈춰야 되는데 만약 여기서 더 튀어오르면 뭐 당장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추세로 올라가잖아. 그럼 저는 부동산 심각하다고 봐요. 부동산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지. 부동산이 그냥 옆으로 기는 게 좋아. 그냥 옆으로 기는 게 좋지. 여기도 금리가 올라도 부동산이 문제가 생기면 은행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은행이 대출을 더 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 진짜 아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은행은 사실 내년도 컨센도 훨씬 더 좋아질 걸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부동산이 그렇게 무너질까요? 아니 은행 대출이 가계 대출 중에 8할 은행이잖아. 부동산이잖아. 그러니까 금리가 더 오르면 부동산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걸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출 비중이 부채 비율이 더 올라가도록 은행의 자본 비율이 늘어나는 거는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한국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 지금 은행 자본금 부동산 가격 40% 빠지면 어떻게 돼? 40% 빠지면 녹아나기 시작하는 거잖아. 그렇죠. 녹잖아. 그때는 녹잖아. 30% 빠질 때까지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30% 이상 추가로 빠지기 시작하면은 녹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큰일 나. 순식간에 녹아버려.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은행이 자기 돈만으로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돈에 곱하기 10배, 20배 영업을 하니 그걸 걱정한다는 겁니다. 네. 네, 어쨌든 좀 오랜만에 이제 주주환원을 높여야 된다라는 시각 말고 주주환원 목표가 너무 과도하다, 좀 낮춰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네. 네, 아직 좀 구체적인 근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일단 마음은 주주환원율 자체는 너무 낮잖아요. 그리고 해외 투자 이미 많이 했죠. 몇십 년 전부터 은행들은 뭐 동남아에도 많이 진출하고 선진국은 이미 은행업 포화 상태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캐파 열심히 늘리고 있고 그리고 뭐 디지털 전환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디지털 전환 잘 돼 있는 그건 어디 맞지. 있을까요? 맞아. 요즘에 ATM 가면은 화상 통화가 이게 화면이 있어가지고 ATM 앞에서
본사에 있는 은행원하고 이렇게 대면하면서 통장 개설도 하고 뭐 그런 시스템도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디지털 전환 잘 되는 데가 어디 있을까 싶긴 해요. 맞아. 그걸 보면 약간 이 보고서가 왜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그렇죠. 생각도 과연 조금 들어. ROE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디지털 전환이나 해외 투자의 자본을 배치를 할 수도 있고 주주환원에 이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의 그렇죠. 자본을 배치할 수도 있는데 똑같은 돈을 어디에 배치하는 게 더 PBR 멀티플 확대에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까 요 문제잖아요. 근데 해외 투자보다는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ROE가 굉장히 낮은 우리나라 은행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주환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한국이 해외 투자에서 나이스하게 엄청 잘하는 아직 업력이 좀 덜 됐잖아. 이제 선진국에서 이제는 해야 되긴 하는데 조심해야지. 갑자기 나갔다 큰일 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아니 해외 지금 부동산 투자한 거 어떻게 됐어? 힘들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 ROE 올리려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다 이거 큰일 나잖아 잘못하면. 그러니까 아유 같이 해야지. 모든 걸 같이 해야 되는데 나는 근데 저는 약간 반댈세. 진짜 걱정은 이 은행주의 주가를 최근 한 2년치를 보면은 정부에서 열심히 밸류업 정책 해라라고 할 때 거기에 발맞췄을 때는 주가가 쫙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네. 되게 좋았는데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기대감으로 쫙 올렸다가 정부에서 주주환원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주가가 미끄러졌죠. 박살이 났죠. 네. 혹시 그 정부에서 주주환원 제동을 거는 약간 시그널인가라는 생각이 아이고, 조금 이게 네, 이런 그런 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마치 저기 중국의 그 뭐야 그 글로벌 무슨 신문처럼 그렇게 사전에 나팔수 역할을 했다. 그러면 안 되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네. 모든 것들이. 네. 어쨌든 이런 리스크도 좀 생각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내일 다시 인사를 드리겠는데 네, 내일은 오늘까지가 24년도 우리 나침판님이 방송하는 거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네, 내일은 혼자 저는 진행을 혼자 하실 예정이죠. 조금 심심하겠지만 한 해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네, 올해는 사실 작년도까지는 뭐 힘든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래도 힘내가지고 열심히 극복을 좀 했다면 올해는 쉽게 극복이 좀 안 됐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움도 좀 많고 내년도에는 근데 좀 훨씬 더 좀 네.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 잘 되겠죠. 진짜 마지막까지 이렇게 쭉쭉 빠져나오니까 배에 구멍이 난 것처럼 그냥 쭉쭉 그냥.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한 해가 나쁘면 한 해가 상당히 좋았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내년도에 기대를 한번 가져볼 만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한 해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는 이제 다른 콘텐츠들이 업로드 예정이죠. 네, 다음 주는 저희가 이제 안 나오고요. 대신에 열심히 만든 다른 콘텐츠들이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